안녕하세요. 닥터 MBC 목서윤입니다. 우리 몸의 염증은 어디에서나 나타날 수 있죠. 코에 생기면 비염, 폐에 생기면 폐렴, 또 장에 생기면 장염이 되고요. 흔히 이런 염증은 생명을 위협하는 정도로 심각하게 여기지는 않는데요. 우리 몸 기관 중에도 염증이 생기면 상당히 위험한 곳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담관이라는 장기인데요. 이 시간에는 대자연병원 소화기내과 노동효 과장과 함께 담관염과 담석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을 타고 흐르는 염증, 여러 장기에 거쳐 침투한 세균은 다양한 질환을 일으키게 됩니다. 담관염은 담관의 염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생명을 위협하는 폐혈증으로 쉽게 빠지게 되는 응급질환으로 꼽히는데요. 담관염의 원인과 치료법에 대해 소화기내과 전문의 노동효 과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담관염이라고 하면 담관에 염증이 생기는 걸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네. 그 위치랄지 또 담관염이 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간에서 담즙이 만들어지고 이 담즙은 쓸개라고 부르는 담낭에 저장이 되었다가 십이지장 이 구역에 있는 유두부로 배출이 됩니다. 네. 이 담즙이 간에서부터 십이지장까지 내려가는 길을 담관 또는 담도라고 부릅니다. 간 내에 있으면 간내담관, 간 외부에 있으면 간외담관이라고 하는데요. 네. 간외담관은 위치에 따라서 총간관과 총담관으로 나누어집니다. 네. 담낭관 상부는 총간관, 담낭관 하부는 총담관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예. 이 긴 담관에 어느 부위에라도 염증이 발생하면 이것을 담관염이라고 부릅니다. 예. 다른 장기로 이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는 안 될 것 같지만 담관염이 생기는 이유는 뭔가요? 담관염은 대개 이제 두 가지 과정에 의해서 발생하게 됩니다. 첫째는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담관이 폐쇄되어 담즙이 정체되는 것이고, 둘째는 정체된 담즙에 장내 세균이 감염되어 발생하는 것입니다. 네. 세균 감염으로 염증이 생길 수 있구나. 이거는 많이들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는 상식인데 담관이 막혀서 생길 수도 있다고요. 그건 네. 왜 그런 건가요? 담관 폐쇄의 가장 흔한 원인은 담석입니다. 그 외에도 드물지만 간흡충, 회충, 간질 등의 기생충 감염에 의해서도 발생합니다. 네. 그리고 양성 협착이나 악성 질환에 의해서도 담관 폐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담관 폐쇄를 유발하는 흔한 악성 질환은 담관암, 췌장암, 십이지장 유두부암이 있습니다. 네. 식생활이 서구화되면서 담석증이 늘어나고 고령화되면서 담관암, 췌장암 등의 발생이 늘고 있습니다. 네. 담관이 가장 흔히 막히는 이유로 담석을 뽑아주셨는데요. 담관염보다는 훨씬 많이 들어본 질환이긴 한데 일단 담석증부터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네요. 네, 급성 담관염을 일으키는 가장 흔한 원인이 담석증입니다. 담석은 담독의 어디에라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담석증이 발생하는 가장 흔한 장소는 담낭 내부입니다. 담석에 의해 담관염이 유발된 환자의 거의 대부분은 담낭 내부에서 생긴 담석이 빠져나가다가 네. 담관에 걸려서 발생하게 됩니다. 네. 그럼 담관 어느 부위라도 담석이 생길 수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네. 근데 담석은 담낭, 담관 모두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담석이 담낭관에 걸려 있으면 담낭염, 네. 그리고 담관에 걸리면 담관염, 네. 담관과 췌관이 합류하는 공통관에 걸리면 췌장염까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췌장염은 흔히 술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술과 함께 췌장염을 유발하는 가장 흔한 원인이 바로 담석입니다. 보통 이러한 경우를 담석성 췌장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 담석에 의해 췌장염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부 담관염 환자분들은 췌장염의 통증인 등의 통증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네. 그저 담석을 몸에 생기는 작은 돌 이 정도로 생각했는데 여러 가지 질환과 이어지네요. 네. 네. 이 담석이 몸에 생겼을 때 우리가 바로 알아차릴 수 있나요? 담석이 발생했을 때 대부분의 환자는 증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담석증 환자분들은 건강검진을 받다가 복부 초음파를 통해서 우연히 진단이 되게 됩니다. 네. 우리나라 담석증 환자의 유병률은
대략 5에서 10%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담석증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증가하기 때문에 앞으로 담석증 환자들은 더욱 늘어나게 될 것 같습니다. 일부 환자에서는 담석에 의해 복통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담석성 통증의 증상은 대개 상복부나 우상복부의 통증이고 통증이 갑작스럽게 발생해서 수시간 이상 지속이 됩니다. 대부분의 환자들은 심하게 체한 것 같다고 표현을 하시고요. 또한 식후에 악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증상이 있다고 해서 다 담석에 의한 통증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의사와 상담을 해야 합니다. 네. 뭐 꼭 증상을 동반하는 것도 아니고 왜 이 담석증이 생기는지도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담석이 더 잘 생기는 사람이 있나요? 담석은 크게 이제 콜레스테롤 담석과 색소성 담석으로 나뉘어집니다. 우리나라는 비교적 색소성 담석이 흔하다고 알려져 있지만 갈수록 식습관이 서구화되면서 콜레스테롤 담석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담석증의 위험 요인은 비만, 네. 고지방식이, 급격한 체중 감량, 장기간 금식하는 경우, 임신 및 피임약 복용 등이 있습니다. 네. 본인이 담석증이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 검사법이 있나요? 담석증은 복부 초음파나 복부 CT를 통해서 진단할 수 있습니다. 네. 네, 두 가지 검사를 비교해 보면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담낭 내부의 담석은 초음파가 좀 더 유리한 측면이 있고 담관의 담석은 전체적인 해부학적인 구조를 같이 볼 수 있기 때문에 CT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CT는 방사선 노출이라든지 조영제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건강검진에서는 복부 초음파를 시행하게 되고 꼭 필요한 경우에만 CT를 시행하게 됩니다. 네. 이번엔 이 담석증의 치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싶은데요. 사실 별 증상이 없다면 치료를 꼭 받아야 하는 겁니까? 대부분의 무증상 담낭 담석증 환자들은 치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네. 담낭 담석을 치료할 때는 이제 일부 환자에서 약물 치료나 초음파 세속술이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치료 대상에 해당하는 환자가 적고 치료 효과도 불분명하고 네. 재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치료는 잘 권하지 않습니다. 네. 그럼 치료가 꼭 필요한 때는 언제인가요? 간혹 무증상 담낭 담석증 환자라도 담낭암 발생률이 올라가는 3cm 이상의 거대 담석증, 네. 그리고 담낭벽이 석회화된 경우, 1cm 크기 이상의 담낭 용종이 동반된 경우에는 예방적으로 담낭 절제술을 합니다. 네. 또한 담석이 담낭이 아니라 담관 내에 있는 경우라면 무증상이라고 해도 치료 방침이 달라집니다. 담관 담석은 현재 증상이 없더라도 향후 담관염이나 췌장염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고 또 담관암 발생을 증가시키는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발견 시 제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네. 물론 환자 상태에 따라서 치료가 달라질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담관 담석이 발견되면 내시경 시술을 통해 제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또 담낭 담석에 의해서 복통이 발생한 환자에서 치료 원칙은 담낭 절제술입니다. 이유는 이런 환자에서 방치할 경우 조만간 담낭염이나 담관염, 또 췌장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담관염 등이 발생하고 치료를 해도 대부분의 환자에서는 잘 치료가 되지만 일부 환자에서는 치명적일 수가 있기 때문에 담석에 의해 복통이 발생할 경우에는 진단이 내려지면 담낭 절제술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진단을 내릴 때 세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부 소화불량증 환자에서 담석에 의한 복통이 아닌데 초음파상 담석이 관찰되어 담석에 의한 복통이라고 잘못 판단하고 담낭 절제술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이러한 경우에는 담낭 절제술을 받더라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겠죠. 근데 담낭 절제술이라고 하셨는데 이건 말 그대로 담낭을 제거한다는 건가요? 예전에는 담낭을 이제 제거하기 위해서는 개복술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약 20년 전부터 이제 복강경이라는 것이 도입이 되어서
최근에는 비교적 간단하게 담낭 절제술이 가능해졌습니다. 쉽게 말해서 배에 구멍만 몇 개 뚫어서 이제 제거를 하게 되는 것인데 비교적 수술도 간편하고 네. 또 환자의 회복도 빠르고 흉터도 적어서 가능하면 복강경 담낭 절제술을 하게 됩니다. 네. 하지만 담낭에 천공이 생기고 주변에 유착이 너무 심한 환자에서는 어쩔 수 없이 개복술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치료법이 간단해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애초에 우리가 담낭을 예방할 수 있다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 예방법은 뭘까요? 네, 담석증을 이제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상시 적절한 체중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과식과 고지방식 그리고 고탄수화물식을 피해야 합니다. 다이어트를 할 때에도 너무 급격하게 체중을 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섬유질이 풍부한 채소와 과일을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지만 담석을 예방하는 완전한 방법은 없습니다. 네. 이 담관염이 생겼을 때의 특별한 증상은 뭐로 꼽을 수 있을까요? 네, 담관염의 대표적인 증상은 발열, 복통, 황달입니다. 네. 세 가지 증상이 모두 나타날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발열이나 복통 한 가지만 나타나기도 합니다. 네. 세 가지 모두 증상이 나타나도 또 담관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간염이나 담낭염, 췌장염 등에서도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네, 뭐 대표적인 증상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발열이나 복통은 다른 질환에서도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이잖아요. 네. 그래서 꼭 이 황달이라는 증상이 생기지 않는다면 담관염인지 모를 것 같은데요. 뭐 그냥 지나가는 경우도 꽤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담관염의 증상이 경한 경우에는 오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위염이나 소화불량증으로 치료하다가 증상 호전이 없어서 이제 보다 큰 병원으로 내원해서 검사를 하는 과정에 진단이 되기도 합니다. 복통으로 약물 치료를 해도 호전이 없는 경우에는 네. 그래서 적극적인 검사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혹시 이 담관염을 제때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거나 하면 뭐 크게 위험할 수 있나요? 담관염 환자에서 일부는 매우 빠르게 폐혈증으로 진행하는 수가 있습니다. 네. 폐혈증으로 쇼크가 발생하고 다발성 장기 부전이 시작하게 되면 이때는 치료를 해도 사망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당뇨병이 있다거나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경우 그리고 고령의 환자에서는 비교적 진행 속도가 빠릅니다. 네. 담관염으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이게 갑자기 나타나나요? 아니면은 만성적으로 쌓이는 건가요? 우리가 자주 접하는 대부분의 담관염은 거의 급성 담관염입니다. 만성적인 담관염은 원발성 경화성 담관염이나 IgG4라는 면역 글로불린과 관련된 담관염이 있는데요. 네. 이 질환들은 일종의 자가 면역 질환이고 만성적으로 담관의 염증을 유발하면서 담관 조직의 섬유화를 일으켜서 담관 폐쇄와 담주 배출 장애를 유발합니다. 네. 이러한 질환은 일반적인 급성 담관염과 치료가 다릅니다. 그래서 만성적인 담관염은 일반인들은 거의 접하기 어려운 질환이기 때문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담관염의 진단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담관염이 의심되면 일단 혈액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혈액 검사상 백혈구 등의 염증 수치가 상승하고 빌리루빈과 AST, ALT 같은 간 수치 그리고 ALP, 감마GTP 같은 담관 관련 수치가 상승이 돼 있으면 강하게 의심을 하게 되고 최종적으로 확진을 위해서 복부 초음파나 복부 CT 같은 검사를 하게 됩니다. 네. 대부분은 이렇게 이제 진단이 가능하지만 진단이 애매할 때는 MRCP 같은 담관 MRI 검사 그리고 내시경 초음파 검사, 내시경적 역행성 담최관 조영술 등을 네. 통해서 진단을 하기도 합니다. 네. 몸에 생긴 염증이라고 해서 결코 쉽게 볼 일이 아닐 것 같은데요. 담관에 염증이 생겼을 때 그 치료는 어떻게 하나요? 담관염은 급격히 악화될 수 있다고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반드시 입원 치료가 필요합니다. 진단되는 즉시 항생제 주사 치료와 수액 치료를 시작합니다. 네. 초기에는 이제 거의 금식을 하는데
이는 식사 시에 통증이 악화되기 때문이기도 하고 진단을 위해서 초음파나 이제 CT 등의 검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금식이 필요합니다. 네. 또 이후에 이제 설명드릴 내시경 치료를 하기 위해서도 이제 금식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근본적으로 담즙 정체가 발생하여 생긴 질환이기 때문에 담즙 정체에 대한 원인을 교정하여 이제 담즙 배액을 하는 치료를 시급히 시행을 해야 합니다. 네. 근데 담즙 정체에 대한 원인을 교정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요? 드물게 이제 수술로 교정을 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이제 시술로 치료가 가능합니다. 네. 시술의 대표적인 방법 중 하나가 이제 내시경적 역행성 담최관 조영술입니다. 네. 그리고 보통 영상의학과 협진을 통해서 시행할 수 있는 경피적 담즙 배액술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시경 치료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건가요? 내시경적 역행성 담최관 조영술 말이 좀 어려운데요. 흔히 이제 영어 약자로 ERCP라고 부릅니다. 네. 이것도 내시경 검사의 일종입니다. 검사를 받는 환자 입장에서 보면 흔히 하는 위내시경하고 비슷합니다. 저는 이제 보통 환자나 환자 보호자분들께 담도를 조영하는 특수 내시경 검사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네. 보통 내시경 카메라는 정면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담관염 치료를 위해 시행하는 내시경은 카메라가 옆에 달려 있어서 측시경이라고 부릅니다. 네. 시술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유두부가 정면으로 보이는 측시경을 통해 시술을 하게 됩니다. 일반 위 내시경 시에는 12지장 관찰 시간이 짧습니다. 네. 하지만 이 시술은 끝날 때까지 12지장의 내시경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상당히 이제 불편해하십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시술은 진정 내시경, 수면이라고 부르는 진정 내시경을 통해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리 진정을 해도 하지만 이제 불편감을 느끼는 환자분들이 상당히 있긴 합니다. 그게 뭐 수면 내시경을 한다고 불편하지 않은 건 아닌가 봐요. 네네. 네. 또 다른 치료법으로 경피적 담즙 배액술 이야기하셨는데요. 이건 뭐 앞서 내시경 시술보다 더 생소하게 들려요. 이건 어떤 치료법인가요? 대부분의 환자들은 내시경 치료로 담석의 제거 같은 원인 치료가 잘 되는데요. 전에 위암 수술을 받은 환자라든지 다른 이유에 의해서 해부학적 구조가 변형된 환자분들은 내시경 치료가 실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때는 이제 초음파를 보고 늘어나 있는 간내 담관에 피부 바깥쪽에서 담관 안으로 배액관을 삽입해서 담즙을 빼내는 시술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네. 특히 이제 간내 담관에 돌이 있는 경우에는 앞에서 설명드린 내시경 방법으로 제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경피적 담즙 배액술을 통해서 간내 담관의 크기를 확장시켜 놓고 피부에서 바로 담관 내부로 들어갈 수 있는 특수 내시경을 통해 네. 제거하기도 합니다. 네. 그것이 경피적 담관 내시경 검사법입니다. 예. 하지만 이 경우에는 이제 치료가 상당히 길어질 수 있습니다. 뭐 지금까지 급성 담관염에 대한 치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뭐 만성적인 담관염도 발생하잖아요. 네. 이 경우에는 어떻게 치료하나요? 만성 담관염은 원인 질환에 따라서 약물 치료를 합니다. 네. 담즙 배출을 원활하게 해주는 약물을 고용량으로 쓴다거나 아니면 이제 면역 억제를 하는 스테로이드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결국에 간 이식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담관염을 예방하는 방법은 앞서 담석증 예방하는 방법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담관염을 예방하려면 담즙 정체를 유발하는 상황을 막아줘야 합니다. 네. 그 가장 흔한 원인이 담석과 담관 폐쇄를 유발하는 담관암 등의 종양인데 현실적으로는 담석에 대한 예방법과 동일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소화기내과 전문의 노동효 과장과 함께 담관염과 담석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즘에는 국가에서 건강검진을 실시하면서 암을 일찌감치 발견하는 분들도 늘고 있습니다. 더불어 흔하게 발견하는 게 여러 가지 이름의 양성 종양인데요.
양성 종양은 장기는 물론 근육, 뼈, 신경, 림프절 등 신체 어느 부위에서도 생길 수 있어 이름도 다양합니다. 근육에 생기면 근종, 조직에 생기면 선종, 점막 조직에 생기면 용종, 또 안에 물이 차 있는 주머니 형태는 낭종, 이 밖에도 100가지가 넘는다고 하는데요. 양성 종양이 있을 경우 암이 아니어도 심각한 증상을 나타낼 수 있어 생활에 큰 불편을 줄 수 있습니다. 꾸준하게 추적 관찰을 하고 정기적으로 검진도 받아야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